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통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 자, 우리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 데이터 저장소, 그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합치는 과정을 우리가 데이터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향상된 데이터 품질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향상된 효율성과 통찰력, 그리고 더 나은 어떤 의사결정, 그리고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어떤 단일 데이터 저장소로부터 온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는 우리가 좀 더 포괄적인 풍부한 그런 통찰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저장소로부터 합쳐야지만 통합을 해야지만 그 통합된 결과로서 풍부한 어떤 해석 그리고 풍부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통합할 때 이제 데이터 원천이 어디냐? 원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파일 형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마트, 데이터 큐브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 원천으로부터 통합을 해야 하는 거죠. 이런 다수의 원천 데이터를 통해서 하나의 통일된 데이터 저장소로 이렇게 결합시키는 이런 통합 과정이 사실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그런 작업이 들어갑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자체는요, 이런 통합 작업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마이닝 같은 분야도요, 이제 대용량 데이터 집단, 즉 어떻게 통합되거나 이렇게 우리가 분석의 대상이 되는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거기에서 특정 정보를 추출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이 데이터 통합이 쓰이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그럼 결국엔 어떤 분석적인 혹은 뭐 의사결정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대상, 그 대상은 사실은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이렇게 뭐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잘 모아야 된다는 걸 전제로 이 데이터 통합을 진행을 합니다. 개체 식별 문제라는 게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데이터 통합을 함에 있어서 이 여러 데이터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통합해야 되는데, 아니 여러 데이터 원천들이 사실은 뭐 개체가 이 개체가 맞는지 이런 식별을 잘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의 개체라 하더라도요, 서로 다르게 표현됐을 수가 있어요. 아니 동일한 건데 이름을 다르게 쓴다거나, 그래서 이거를 일치시켜야 하는 문제, 이게 바로 개체 식별 문제입니다. 자, 개체 식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기술과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체 식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타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데이터를 설명하는 그런 데이터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데이터에 속한 각 속성의 뭐 이름,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도메인 정보, 값의 범위, 그 다음에 규칙들 있죠. 뭐 무규칙뿐만 아니라 일관 규칙,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유일 규칙과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요. 우리가 개체 식별을 하기 위한 어떤 정보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는 뭐 우리가 데이터를 통합하는 스키마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오류를 피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타데이터가 뭐 통합뿐만 아니라 변환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냥 통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데이터는 변환을 거친 다음에 통합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A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성별을 M과 F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M과 F로 사용하는데, 그런데 B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성별을 1과 2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우리가 이게 둘 다 성별이라는 속성이 이제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적절하게 변환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M을 무슨 값으로, F를 무슨 값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지 파악만 된다면 뭐 둘 중에 하나를 뭐 숫자로 가든 아니면 MF 이런 알파벳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해서 변환한 후에 통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는 이런 데이터 통합 그리고 변환 과정에서 이런 개체 식별 문제가 해결되는데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어떤 정보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개체를 뭐 서로 다른 표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메타데이터를 활용해서 식별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부분입니다. 자, A 데이터베이스랑 B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A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B 데이터베이스는 커스트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커스터머, 커스트 서로 이름은 달라요. 그런데 커스터머의 테이블에서 기본 키로 쓰는 게 커스터머 아이디예요. 그다음 커스트에서도 기본 키로 쓰는 게 커스트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테이블 이름도 다른데 기본 키 이름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거를 통합하는 이슈에 있어서 이 개체들은 서로 다른 이름과 서로 다른 기본 키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동일한 속성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 두 개가 휴리스틱하게 판단이 되죠. 이건 두 개 같은 거다. 근데 이거 자동화하는 입장에선 컴퓨터는 이 두 개가 같은 거라고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은 걸로 아니면 같지 않은 걸로 봐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개체 식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A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커스터머 테이블의 커스터머 아이디, B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커스트 테이블의 커스트 넘버, 둘 다 기본 키. 근데 두 속성이 모두 동일한 데이터 타입과 도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해야 될 핵심 테이블의 기본 키가 두 속성이 모두 동일한 데이터 타입과 도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두 개가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한 속성으로 판단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즉 스키마 정보를 활용한 그런 개체 식별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통합 시에는 이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지만 이게 일원화된 속성으로 정의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커스터머 테이블과 커스터 테이블 간의 튜플 연계도 가능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수많은 속성들, 우리가 방금 예제로만 본 게 아니라 예제 외에도 수많은 속성들이 존재할 텐데 그 속성 간의 동일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동일성 판단에 고려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속성의 데이터 타입을 보자. 같은 데이터 타입은 같은 데이터 타입을 가진 속성이 동일성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 서로 같을 수 있다. 그리고 속성의 명칭, 뭐 이름이 동일하면 같을 수 있다. 물론 이름이 같다라는 거, 보통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비슷한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다라는 걸로 또 동일성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이 별칭도 있다라는 거, 별칭이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도메인의 값의 범위입니다. 속성이 허용하는 값의 범위가 같다? 네, 그것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어떤 동일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길이와 정밀도, 이 데이터를 뭐 다루는 그 어떤 뭐 소수점, 그다음 문자열, 하건 어떤 데이터 타입의 경우에는 이 길이와 정밀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문자열의 길이가 같다, 중요한 정보죠. 그 다음에 실수값의 소수점이 같다, 정밀도가 같다, 중요한 정보죠. 그래서 이걸로도 동일성 판단에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값이 다르면, 속성에 정의된 어떤 기본값이 다르다. 근데 기본값이 다르면요, 사실 동일한 데이터를 다루더라도 다르게 해석해야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값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본값에 무슨 값이 들어가 있는지가 또 고려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데, 유일성 제약 조건, 유니크, 그 다음 외래키 제약 조건, 포린 키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들어가 있는 체크 제약 조건, 이런 속성들이 제약 조건들이 있으면, 설정돼 있으면 야, 이거 동일한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네라는 것만으로도 이게 이제 이 속성이 두 개가 동일할 수 있다라는 걸 판단하는데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널 허용 여부도 중요하죠. 속성이 널 값을 허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우리가 스키마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메타데이터 정보가 동일성 속성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또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바로 함수적 종속성입니다. 함수적 종속성. 우리가 보통 어떤 속성과 어떤 속성이 종속성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근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통합에
그 식별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x가 y 이렇게 이 화살표로 그어져 있는데 x가 y 이게 바로 함수적 종속성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x는 결정자가 됩니다. determinant. 그다음 y는 의존자가 돼요. dependent. 그래서 x가 y를요. 사실은 결정하는 결정자예요. 함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y는요. y는 이 x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y는 x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존자, 즉 종속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함수적 종속성의 표시를. 근데 이 함수적 종속성이 중요한 건 뭐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정교화 부분을 볼 텐데 중복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구조를 최적화하는 이 정교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를 개선시키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설계 때 직접 우리가 반영시킬 수 있는 이게 바로 함수적 종속성입니다. 그리고 쿼리 최적화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함수 종속성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잘 정교화하면요. 어떤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적 종속성에 대한 예제입니다. 자, 이 예제를 보시면 크게 학번, 학생 이름, 학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보통 이제 뭐 학교에서 이런 테이블 관리할 수 있겠죠. 학번의 학생 이름의 학과가 뭔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테이블을 구성하게 되면 여기에서 학번에 의해서 사실은 학생 이름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학번만 있으면 학생 이름 누군지 알 수 있죠. 그다음 학번만 있으면 학과 알 수 있죠. 그래서 학번은 학생 이름을 그리고 학과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번은요. 결정자 바로 우리 아까 XY 표시한 것처럼 X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학생 이름과 학과는 학번에 종속되는 종속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결정자와 종속자 역할이 이제 눈에 보이죠. 그러면 학과는요. 학번에 종속되고요. 그리고 학생 이름도 학번에 종속됩니다. 그래서 표시는 어떻게 하느냐? 학번이 학생 이름과 학과를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합니다. 학번, 화살표, 학생 이름과 학과. 자, 그러면 다른 예제입니다. 자, 학번이 있어요. 학번, 과목 코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이름이에요. 자, 이런 테이블에서는요. 마찬가지로 학번은 학생 이름을 결정짓죠. 그래서 학생 이름을 결정짓는 게 바로 학번입니다. 그리고 성적은요. 성적. 성적은 어떻게 결정지어질까? 사실 이 성적은요. 이 어떤 학번의 성적이 하나인 게 아니죠. 어떤 학번의 어떤 과목의 성적이 그 과목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결정짓는 요소는 학번과 과목 코드가 둘 다 필요해요. 학번과 과목 코드 둘 다 있어야지만 성적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학번과 과목 코드가 둘 다 키로 이렇게 밑줄이 키인데 키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론 여기에서 학생 이름도요. 학번과 과목 코드를 통해서 구분하는 게 가능하죠. 여기 보면 이렇게 학번으로 학생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 학번과 과목 코드로 성적이 나올 수 있고 학번과 과목 코드로 학생 이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학생 이름은요. 학번으로도 결정할 수 있고 학번과 과목 코드로도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함수적 종속성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학생 이름에 대해서는 학생 이름을 결정하는 종속성은 두 개나 존재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함수적 종속성을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학번과 과목 코드가 있어서 학생 이름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생 이름이 학번과 과목 코드 중에 학번만 있어도 학생 이름을 결정할 수 있죠. 꼭 학번 이름과 과목 코드가 둘 다 있어야지만 학생 이름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학번만 있어도 학생 이름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번과 과목 코드 중에 부분인 학번이라는 이 부분만 가지고도 학생 이름을 결정지을 수 있으면 이거를
부분 함수적 종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부인 합법만 알아도 학생 이름은 결정하잖아요. 그거를 부분 함수적 종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함수적 종속은 뭐냐?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예제 학번과 과목 코드를 통해서 성적을 결정짓는 부분이에요. 학번과 과목 코드를 통한 성적을 결정하자. 자, 근데 이거 당연히 이게 결정을 이거 두 개가 어떻게 해요? 학번만 알아서는 성적 모릅니다. 과목 코드만 알아서는 성적을 몰라요. 학번과 과목 코드 둘 다 반드시 있어야지만 성적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완전 함수적 종속이라고 합니다. 둘 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 집합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이런 걸 완전 함수적 종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개념은 바로 유도 속성입니다. 유도 속성. 이 유도 속성은요, 어떤 다른 속성과 혹은 어떤 속성 집합으로부터 계산되거나 유도될 수 있는 속성을 유도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원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유도 속성을 통해서요. 그리고 유도 속성을 추가하면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회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도 속성을 추가하는 건요. 뭐 사실 반정교화 과정에서 자주 활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어보면 연령, 나이죠. 여러분 사실 나이는요. 우리가 나이를 입력하지 않아도 속성으로 굳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요. 그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나이를. 어떻게 해요? 현재 날짜에서 생년월일을 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나이죠. 그래서 나이라는 속성은 굳이 없어도 생년월일만 있어도 우리가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 나이를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나이에 대한 조회가 있을 경우에 빠르게 제공해 줄 수 있으니 우리가 성능을, 조회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총점도 그렇습니다. 총점, 평균 점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과목에 수강을 하고 점수를 얻잖아요. 근데 그 점수의 합산, 점수를 모두 더한 총점, 우리가 각각의 과목 점수 알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 총점을 계산해서 넣어놓습니다. 총점이나 속성을 추가해서요. 그러면 그 학생이 총점을 원할 때 바로 이 계산된 값을 꺼내서 보여주기 때문에 조회 성능이 향상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도 총점을 과목수로 나누는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평점을 원할 때 바로 조회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도 속성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조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연소득은 월소득을 기반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반대로 연봉이 있으면 월소득을 역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죠. 11을 곱하냐, 11을 나누냐 이렇게 또 유도 속성을 준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몸무게랑 키를 알면 알 수 있는 BMI, 체질량 지수도 유도 속성의 예가 되겠습니다. 근데 유도 속성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중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불일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월 소득은 100만 원인데 연 소득이 1000만 원이다? 여러분, 1년이 12개월이죠. 어떻게 1000만 원인가요? 1200만 원이어야 되는데 월 소득 속성값 100만 원을 넣어놓고 연 소득 속성값을 1000만 원을 넣어놨다. 두 개가 불일치죠. 이렇게 될 수 없는데 불일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중복이 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불일치 문제를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유도 속성은 결국엔 반정교화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 반정교화는 뭐냐? 바로 정교화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유도 속성을 정의를 많이 하는데 뭐 릴레이션의 수직, 수평분할 이런 것도 반정교화가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교화는요. 데이터의 중복을 제거하는 건데 반정교화는 중복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개념으로는 제거를 하면 정교화, 허용하면 반정교화가 됩니다. 자, 반정교화는 왜 중복을 허용하냐? 우리가 유도 속성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계산 가능한 속성이 추가되는 거예요. 대신에 성능이 향상되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미리 계산한 형태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규화, 반정규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잘 알아두시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정규화가 되지 않은 테이블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정규화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데이터가 중복되는 겁니다. 같은 정보가 여러 행에 반복적으로 저장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중복을 허용하는 거는요. 저장 공간을 더 쓰는 겁니다.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업데이트가 발생했을 때 그 업데이트를 중복된 모든 데이터를 다 찾아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수정할 때도 우리가 연산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데이터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중복이 됐으니 일관성 유지가 어려워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불일치 문제, 아니 동일한 구매자의 주소 정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불일치 문제,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죠 이미. 그래서 일부만 주소가 업데이트됐다, 중복된 주소 정보가 그러면 불일치 문제가 생기고요, 일관성이 저해됩니다. 그래서 같은 구매자에 대해서 다른 주소 정보가 존재한다고 했을 경우 불일치 문제, 그건 곧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저해하는 일로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교화되지 않은 테이블은요, 도대체 왜 정교화를 회피하냐, 정교화를 하지 않느냐,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조회에 대한 어떤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할 때 쓰는 조인 연산, 이 조인 연산은요, 뭐 사실은 좀 고비용의 연산입니다. 왜냐하면 테이블을 두 개 이상을 조인, 즉 결합해서 조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능상으로 좀 이제 비싼 비용을 치러야 되는데, 그럼 조인 연산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정교화를 회피하는 이유가 조인 연산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줄임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데이터 중복. 근데 이제 어떤 중복, 일관성 문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정교화되지 않은 테이블을 정교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뭐 사실 정교화 관점에서 뭐 구매자의 주소와 같은 이런 키의 부분 함수 종속인 이 주소, 이런 속성들은요 별도의 테이블을 분리하는 게 좋아요. 아니 키에 대해서 주소는요 부분 함수 종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속성들이 뭐 여러 개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분리를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구매 테이블에 키가 구매자 번호, 구매 일시라면 이 주소도 부분 함수 종속에 해당이 돼서 구매자 번호와는 함께 별도로 테이블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는 걸 우리는 제2정규화 원칙에 따라서 분리하는, 중복도 최소화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2정규화를 따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정규화 1 정규화, 2 정규화, 3 정규화는 추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규화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정규화를 통해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무결성 제약 조건을 좀 적절히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데이터의 일관성과 무결성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제일 중요한 일관성, 무결성, 그걸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게 바로 정교화입니다. 이제 중복을 줄이는 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중복을 줄여 나가는 정교화. 이게 저장 공간 낭비도 줄이고요. 중복을 제거하니까요. 디스크 IO도 빨라지고, 그리고 더 빠른 검색 갱신이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가 있겠죠. 자, 정교화를 왜 하느냐? 이유에 또 세 가지. 삽입 이상, 갱신 이상, 삭제 이상을 방지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정교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만약에 적절히 분리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새로운 데이터가 삽입됐을 때 적절히 분리됐으니 불필요한 데이터를 함께 삽입하는 이런 상황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자세히 예제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갱신, 업데이트할 때의 이상 방지. 중복된 데이터 중에서 일부만 갱신되는 경우, 그러면 데이터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화를 통해서 이러한 갱신 이상을 방지해서 일관성과 정확성을 또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삭제 이상이 있는데요. 아니 우리가 삭제를 하는데 정교화되지 않은 테이블에 삭제를 하다 보니, 아니 여기에는 내가 삭제할 데이터 외에 관련된 다른 중요한 데이터가 함께 있는 거야. 그럼 삭제하니까 함께 삭제되겠죠. 이런 함께 삭제될 위험을 방지하자. 이게 바로 삭제 이상 방지가 되겠습니다. 자, 삽입, 갱신, 삭제 이상 방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삽입 이상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학번이 있고 이름이 있고 학과, 과목 코드, 성적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실제 삽입이 새롭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한 번도 수업을 수강하지 않았던 학생.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우리가 신입생이라서 학번과 이름, 학과는 정해졌지만 수강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개강을 하지 않아서 수업을 듣지 않은 상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삽입을 못 합니다. 왜냐? 아니, 과목 코드가 키로 돼 있어요. 과목 코드가 키면요. 여기에 널 넣을 수 없잖아요. 널값 넣을 수 없으니 삽입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어떻게든 여기에 데이터를 삽입한다고 하면요. 과목 코드에 그냥 수강 미정과 같은 이런 과목 코드를 불필요하게 삽입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삽입 이상, 삽입이 될 수가 없는 이런 불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갱신 이상, 업데이트에 대한 이상인데요. 자, 여기 테이블에서 지금 현재 이순신이 학생 이순신이요. 지금 기계공학과인데 기계공학과에서 컴퓨터공학과로 전과를 한다는 겁니다. 기계공학과에서 컴퓨터공학과로 전과를 해요. 그러면요. 전과를 함에 있어서 기계공학과 하나만 컴퓨터공학과로 바꾸게 되면 여기 정보의 하나는 컴퓨터공학과가 되고 하나는 기계공학과가 돼요. 그러면은 누가 이순신이 어느 학과인지를 모릅니다. 실제 기계공학과인지 컴퓨터공학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갱신 이상, 즉 전체를 다 바꾸지 않으면 불일치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갱신 이상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삭제 이상 문제입니다. 삭제의 이상이 있는 부분인데 김철수가요. 사실 수업을 뭐 하나 듣고 있어요. 1800, 100이라는 과목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목을요. 수강 취소했어요. 아니 수강을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강을 취소했다. 여기에 지금 수강 취소해서 행을 삭제하게 되면요. 그냥 과목 코드에 대한 수강만 취소하는 게 아니라 경영학과라는 학과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 김철수 학생이라는 정보도 없어져요. 그래서 수강 취소라는 이 삭제를 반영하기 위해선 학과도 없어지고 학생도 없어지는 이런 삭제 이상이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래서 정교화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정교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교화는 뭐 크게 제1정교화, 제2정교화, 제3정교화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 또 다른 정교화 과정이 있지만 우리는 일단은 통합 관점에서 이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일단 제1정교화. 데이터베이스의 각 속성이 원자값을 갖도록 설계하자. 원자값. 그러니까 원자값이라는 게 그 한 어떤 속성이요.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단일값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분해될 수 없는 단일값. 즉 해당하는 속성에는 단일값 하나가 오게끔 만드는 게 제일 정교화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취미. 여러분 취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죠. 근데 취미라는 속성에 여러 개의 값을 넣다 보니 얘는 원자 값을 갖는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속성의 값이 유지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제일 정교화 과정을 통해서 좀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 제2정교화. 제2정교화는 만약에 주식별자가 복합적으로 복합에 따른 주식별자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프라이머리 키가 복합이다. 그러면 주식별자가 아닌 속성들 중에서 주식별자의 일부분에만 종속된 속성을 찾아서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식별자가 아닌 속성들이 주식별자의 일부분에 종속이 된다. 그러면 그런 속성들을 찾아서 제거하자입니다. 그래서 주식별자가 아닌 속성에 대해서 전체 주식별자에 완전히 종속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일부만 종속된 부분 종속이 되게 만드는 거는 삭제, 제거를 하고요. 완전히 종속되는 형태로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제2정교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3정교화인데요.
제3정교화는 주식별자 아닌,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머리 키 아닌 속성들의 사이의 종속관계, 즉 우리가 반드시 주식별자에 완전히 종속되도록 해야 되는데, 완전히 종속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정교화 과정인데, 그 주식별자가 아닌 속성들이 그 속성들끼리 종속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제거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주식별자가 아닌 속성들을 서로 독립적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주식별자가 아닌 속성들이 이행적 종속성이 있다면 제거하는 것. 이게 바로 제3정교화입니다. 자, 그래서 정교화 과정을 보면, 자, 이렇게 과목 코드가, 내가 과목 여러 개 들으니까 과목 코드도 여러 개 중복해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한 행에 같이 넣었죠. 성적도 이렇게 같이 넣었죠. 이렇게 단일 값이 아닌, 원자 값이 아닌 형태로 이 속성 값을 채우고 있는 이런 부분을 없애자, 정교화를 하자가 바로 제1정교화입니다. 자, 이렇게 위와 같은 형태를요, 제1정교화를 치면요, 과목 코드 여러 개가 아니라 과목 코드에 반드시 단일값 하나만 오게 만든 겁니다. 여기 성적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값만 오게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과정을 제1정교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2정교화는 뭐냐? 제2정교화는요. 자, 우리 저번에 함수적 종속성 배웠죠? 보면은 여기 테이블에서 성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학번과 과목 코드가 필요하고, 학과를 결정하는 걸로 학번 그리고 또 과목 코드 같이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등록금을 결정할 때 학번과 과목 코드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부분 함수적 종속성을 찾아요. 학과는 학번으로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등록금 학번으로 나올 수 있죠. 학과로도 등록금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부분 함수적 종속에 해당하는 부분,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바로 제2정교화 과정을 통해서 분리시킵니다. 자, 분리를 어떻게 시키느냐? 기존에 학번, 과목 코드, 성적, 학생 이름, 학과, 등록금으로 돼 있는 걸 학번, 학과, 등록금이라는 학생 릴레이션, 그 다음에 학번, 과목 코드, 성적이라는 성적 릴레이션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두 릴레이션은 각각이 다 제1정규형에 속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본 키가 아닌 모든 속성은요, 기본 키에 완전히 종속돼야 됩니다. 학번이 결정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학과를 결정하는 학번, 등록금을 결정하는 학번. 마찬가지로 이 학번 과목 코드가 성적을 결정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제2정교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우리가 문제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삽입 이상. 지금 현재 학생과 성적으로 구분된 데서 새로운 학과가 생겨서 등록을 해야 돼요. 정보를 등록하려고 봤더니 학과 정보가 학생 릴레이션에 있어요. 그럼 여기에 학과가 새로 추가됐는데, 뭐 인공지능 학과가 추가됐는데, 인공지능 학과를 추가했지만 거기에 지금 학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학번이 존재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너를 넣을 수 있나요? 학번 기본 키에는 너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삽입 이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삭제 이상. 자, 2019-11214 이 학생이 자퇴를 합니다. 자퇴를 하게 돼요. 그럼 자퇴를 하게 되는 순간 학과, 경영학과에 대한 정보도 같이 사라져요. 한 명밖에 없으니까 같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죠. 그러면 제2정규화 과정 이후에도 제3정규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제1정규화, 제2정규화, 그리고 제3정규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학번, 학과 등록금이라는 구성으로 된 릴레이션을요. 학과와 학번, 학과와 등록금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 또 깔끔하게 구분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왜 학과 학번 등록금이 안 되냐면 여기에 이행적 함수 종속이 있는 거예요. 이행적 함수 종속이 뭐냐? x, y, g가 있다면요. x가 y로, y가 z로 그러면 x가 g라는 함수적 종속성이 성립되면 이거를 이행적 함수 종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x, y, z 중에 z가 x의 이행적으로 함수 종속이 되기 때문에 이행적 함수 종속이 이렇게 나타나면 이걸 분리해야 돼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XYZ, X가 학번이고 Y가 학과고 Z가 등록금이에요. 그러면 X, Y, 학번이 학과를 그리고 학과가 등록금을 또 학번이 등록금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릴레이션의 종속성. 이럴 때는요. X랑 Y를 그리고 Y를 Z로 이렇게 두 개로 릴레이션을 분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번과 학과를 분리하고요. 그 다음에 학과와 등록금을 분리한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제3 정교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건 이 correlation analysis입니다. 자, 우리가 함수적 종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분리를 시킬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상관 분석은요. 우리가 중복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속성과 어떤 속성이 어떤 중복으로 볼 수 있냐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상관 분석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속성 간 엄격한 함수적 종속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속성이 다른 속성을 얼마나 강하게 암시하느냐를 우리가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속성 간의 상관도가 높다. 그러면요. 두 속성은 중복이다라 치고 하나를 제거하는 수순을 밟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속성 간의 상관도가 높다는요. 여기 보면 위 방향으로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 이런 패런이 보이면 양의 상관관계 두 변수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관관계 없는 식의 분포를 보일 수도 있죠. 그럼 상관계수가 뭐냐? 상관 분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속성과 어떤 속성이 얼마나 유사한지 상관성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상관계수입니다.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인데요. 그래서 두 속성 간의 상관성이 크면 클수록 이런 중복 속성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분석할 때 어떤 특정 속성을 배제해도 분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거가 바로 이제 상관계수가 높은 그런 중복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상관 분석을 통해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밝혀졌다 해도요.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직접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상관관계는 상관관계고요. 인과관계는 또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병원 수와 자동차 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발견이 됐다고 볼게요. 병원 수와 자동차 수가 뭐 같이 줄거나 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요. 상관관계를 발견한다 해도요. 이게 어떤 인과성이 있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병원 수나 자동차 수나 서로 간의 인간관계라기보다 인구에 대한 인간관계인 거예요. 인구가 말 그대로 늘어서 병원 수도 늘고 자동차 수도 느는 겁니다. 인구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상관 분석을 했을 때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중복 속성이냐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도메인 지식과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값 충돌 및 탐지, 충돌 탐지 및 해결입니다. 사실 뭐 표현, 척도, 부호화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통합함이 있어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아니 동일한 개체인데 속성값이 좀 달라요. 어디서는 거리를 미터 단위인데 어디서는 거리를 마일 단위로 표기한다거나 어디는 화씨인데 어디는 섭씨 이렇게 날짜만 하더라도 뭐 이런 어떤 값의 표현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서로 다른 어떤 데이터 원천으로부터 데이터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값을 변환하고 통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지 통합 과정이 데이터의 속성을 일치시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조심해야 될 게 구조입니다. 구조. 데이터의 구조. 그 데이터의 구조가 어떤지를 좀 이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천 시스템의 기능적 종속성이 있으면 그 제약 사항을 통합하는 목표 시스템에 일치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시스템 간 차이가 이제 보면은 어떤 데서는 할인을 적용할 때 총 주문 금액의 뭐 10% 할인,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다른 시스템은 총 금액에 대한 어떤 할인이 아니라 개별 항목별로 할인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할 것이냐. 시스템, 서비스 간의 차이예요. 그러면 뭐 두 개를 다 제공을 하든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통합을 하든 뭐 이렇게 뭐 좀 차이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의미적 이질성, 구조 차이. 즉, 의미적으로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값들, 속성들, 그리고 구조적 차이를 보이는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사실 통합하는 과정에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신중히 해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지 뭐 값을 변환하거나 이런 건 오히려 쉬워요. 이런 의미적 이질성을 갖거나 구조적 문제가 있을 경우 이럴 때 중복과 불일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데이터 통합 부분에 대해서 통합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 통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통합에서 중요한 개체 식별 문제가 있었죠. 그 개체 식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리고 통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중복된 값들, 유도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정규화, 반정규화, 그리고 이제 어떤 표현과 변환에 대한 부분까지 통합의 전반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